미래 이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이익이 증가해도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고, 이익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투자자들이 더 낮은 이익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보다 회사가 비용 절감, 가격 인상, 신규 시장 진출, 기존 시장에서 매출 증대, 적자 사업 재활성화 같은 이익 증대 계획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내가 기피하는 주식. 이번에는 린치가 싫어하는 주식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업종의 인기 주식. 인기 종목의 주가는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합니다. 독점력이 없을 경우엔 금세 신규 진입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할 때만큼이나 빠르게 추락합니다. 주식을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한다면 수익은 곧 손실로 바뀌죠. 제2의 안무개를 조심해라. 제2의 IBM, 제2의 맥도날드, 제2의 디즈니 같이 제2의 안무개는 결코 안무개가 되는 법이 없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어떤 주식을 제2의 안무개라고 추천하면 모방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모방하려 한 원래 종목마저 이미 전성기는 지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컴퓨터 제조회사는 제2의 IBM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찾아보면 많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제2의 노키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어느 쪽이든 주의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사업 다각화 기업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안 좋게 표현한 거죠. 기업 인수가 항상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만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인수한다면 손실만 극대화될 뿐입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종을 인수하는 것은 좋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나 부실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라면 기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4. 소문주를 조심해라. 대단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대박날 종목입니다. 린치는 이런 종목을 폭탄이라고 말하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합니다. 내기에 들어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 다 퍼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객에게 휘둘리는 회사를 조심해라. 매출의 큰 비중이 한 고객에게 몰려있는 경우죠. 이 경우 고객이 자체 생산을 결정할지 아니면 부품이 필요 없어져서 계약을 취소할지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ASML이나 TSMC 같은 슈퍼 어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고객 하나를 잃었을 때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름이 멋진 주식입니다. 소문주를 보면 이름이 그럴싸한 경우가 많죠. 대개 최근에 유행하는 테마의 단어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만 붙으면 주가가 올랐죠. 요즘으로 치면 메타버스나 AI 이런 거겠죠. 이름이 화려하면 일단 한번 의심해보라는 겁니다.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주식의 요건, 그렇지 않은 주식의 요건을 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거죠.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의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 질문은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익과 자산입니다.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하락한 후 회복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투자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라고 린치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익과 자산이고 주가는 결국 주식의 가치를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이란 복권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주식은 얼마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가 1년에 10달러를 버는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달러라면 내가 그 회사를 100달러 주고 통째로 샀을 때 10년이면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죠. 이 경우 PER이 10입니다. 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이라면 투자 자금 회수에 10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이 높으면 투자금 회수에 오래 걸리고 PER이 낮으면 투자금 회수가 빠르겠죠. 그래서 보통 PER이 높은 주식은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낮으면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PER이 낮은 종목이 많은데도 사람들은 왜 PER이 높은 주식을 매수할까요? 답은 기업 이익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10달러를 벌었지만 내년에는 20달러를 벌 것 같은 기업은 비싸더라도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PER이 높습니다. 즉 PER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익이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주식 유형마다 성장성이 다르듯 PER도 주식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대형 우량주의 평균 PER은 10에서 14이고 고성장주의 PER은 14에서 20입니다. 대형 우량주와 고성장주를 PER을 놓고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산업의 다른 회사나 산업 평균에 비교하거나 해당 회사의 과거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PER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큰 돈을 날려버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받아 PR이 높게 거래되던 주식이 어느 날 기대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이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이익이 증가해도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고, 이익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투자자들이 더 낮은 이익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보다 회사가 비용 절감, 가격 인상, 신규 시장 진출, 기존 시장에서 매출 증대, 적자 사업 재활성화 같은 이익 증대 계획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죠. 내가 주식이라 생각하고 나 자신을 평가해보면 쉽게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주식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봅니다. 급여가 낮고 인상폭도 적은 직업의 종사자라면 저성장주로 교사, 경찰 등 공무원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의 중간관리자처럼 급여가 높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대형 우량주고, 농부, 호텔 및 휴양지, 시설의 종업원, 크리스마스 트리 매장 운영자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번 돈으로 그보다 오랜 시간 빠듯하게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은 경기순환주입니다. 건달, 대지주, 신탁자금 수익자 같이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광주나 철도주 같은 자산주에 속합니다. 불량배, 불황자, 빈털터리, 파산자, 실업자의 경우 노동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 한 회생주에 속하죠. 배우, 발명가, 부동산 개발업자, 소기업 경영자, 운동선수, 음악가 등은 모두 잠재적 고성장주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해보고 지금 받는 연봉을 확인하고 앞으로 내가 벌게 될 돈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분 연습. 주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좋은 주식의 특징, 나쁜 주식의 특징, 그리고 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보죠. 린치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주식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나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 걸림돌 등을 혼자서 말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식의 스토리를 2분 내에 가족이나 친구, 강아지에게 들려주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2분 연습에도 주식의 유형별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저성장주입니다. 저성장주 투자에는 높은 확률로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이익이 증가했고 배당 수익률 또한 매력적입니다. 배당이 감소하거나 연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번의 불황 속에서도 배당을 늘렸습니다. 이 회사는 전화설비 업체인데 앞으로 이동전화 사업을 시작하면 성장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을 먼저 말하고 추가적으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는 거죠. 경기순환주는 사업 환경이나 재고, 가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반도체 D램 업종은 지난 3년간 침체를 겪고 있지만 최근 D램 공급자들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지난 18개월 동안 신규 장비를 투자해 원가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MS에서는 서버 증설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곧 D램의 가격은 상승 추세에 접어들 것이고 당사의 이익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자산주는 자산의 종류나 가치에 대해 말해야겠죠. 이 회사는 부채도 없고 이익도 꾸준히 발생하는데 비디오 사업부만 주당 4달러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가치가 주당 7달러인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주당 8달러입니다. 지금 매수하면 주당 3달러를 받으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셈입니다. 회생주는 경영 개선을, 즉 회생을 위해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인지를 설명해야겠죠. 적자 사업을 매각해서 이익이 올라갔다는 식입니다. 대형 우량주는 주가 수익 비율이나 최근에 급등한 적이 있는지, 또 성장을 올리기 위한 다른 전략이 있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 유통망을 효율화해서 이익이 개선될 것임에도 이 회사의 과거 평균 PER 대비 현재 PER은 너무 낮아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고성장주는 어떤 식으로 고성장을 보여줄지, 그리고 고성장을 유지할지를 집중적으로 말해야겠죠. 라킨타와 빌드너 앤 선스. 린치가 경험한 실제 사례 2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라킨타라는 회사입니다. 라킨타는 모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린치는 모텔 업종은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가지면서 회생주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경쟁사 부사장이 칭찬하는 것을 보고 스토리를 확인해봤죠. 라킨타는 같은 수준의 방과 화장실, 수영장을 제공함에도 요금은 30%나 낮았습니다. 이유는 결혼식장, 회의실, 주방, 식당 같은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 공간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음식점 옆에 체인을 여는 것으로 단점을 보완했죠. 또 이들이 노린 틈새는 싸구려 모텔은 싫어하면서도 홀리데이인 같은 경쟁사 수준의 호사를 더 싼 값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소기업 경영자들이었습니다. 라킨타는 그들이 주로 업무를 보는 장소인 상업지역, 관청, 공단 근처를 선택해 모텔을 열었고 여행이 아닌 출장으로 예약 비율이 높아 안정적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했죠.
비용 문제에서도 이들은 훌륭했습니다. 250실 대신 120실의 모텔을 지어 초기 비용을 낮췄는데 이 정도면 은퇴한 부부가 입주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 간접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험사들과 유리하게 계약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대출 상황 독촉으로 인해 파산할 위험도 감소시켰습니다. 라킨타의 스토리는 훌륭했고 이 전략으로 다른 곳에서도 성공을 하며 회사는 연 5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린치는 라킨타로 11배를 벌었죠.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죠. J 빌드너 앤 선즈라는 린치가 자주 가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비닐 포장된 샌드위치는 싫지만 요리하기는 더 싫은 화이트 칼라와 맞벌이 부부라는 틈새 시장을 노린 가게였죠. 그런데 어느 날 빌드너스가 다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해 기업 공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린치는 공모가인 13달러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0.13달러가 되었습니다. 린치가 자주 가던 매장을 제외한 몇 곳만 남기고 모두 폐업했죠. 린치는 50에서 95%의 손해를 봤습니다. 라킨타와 빌드너스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숙달된 매장 관리자의 부족, 한정된 자금력, 린치가 자주 가던 곳이고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급하게 매수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이 스토리가 다른 곳에서도 통할까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회사라면 일리노이주나 메인주에서 경영 성과를 보일 때까지 매수를 보류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라킨타는 이미 여러 곳에서 스토리를 확인시켜줬고 빌드너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했다시피 경영 성과를 검증하고 나서 투자해도 심로타가 가능하니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